안녕하세요. 고양시 향동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오늘은 삼치 2부를 살펴볼 텐데요. 다 읽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등장인물이 많아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고비를 넘기니 개인적으로는 2부가 1부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소설은 면벽자인 주인공 루어지와 우주군 함대 사령관 장베이하이 이 두 인물 위주로 전개되는데요. 저는 주인공 루어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 지자를 통해 인류에게 너희는 벌레라고 했던 삼치인들이 지구로 함대를 보내고 지구인은 삼치 문명에 맞서 면벽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삼치 문명은 이를 파괴할 파벽자들을 보내죠. 이제 삼치 문명과 지구인의 본격적인 싸움이 펼쳐집니다. 2부는 삼체 세계에 처음 메시지를 보냈던 예원재 박사와 2부의 주인공 러지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러지는 자살한 예원재의 딸 양둥과 동창인데 천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조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예원재는 러지에게 우주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해보라고 조언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죠. 천문학에서 사회학이라 대단히 큰 전환을 했군. 그렇습니다. 양둥이 늘 제 성격이 산만하다고 했었죠. 똑똑한 친구라고 칭찬했지. 이제 보니 그럴만해. 양둥이에 비하면 저는 그저 잔머리가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제게 천문학은 아무리 찔러도 뚫리지 않는 철판과 같습니다. 반면에 사회학은 목판이죠. 한참 두드리다 보면 비교적 쉽게 뚫리는 무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 조언을 해주지. 우주사회학을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나? 우주사회학요? 내가 대충 가져다 붙인 이름이야. 우주 곳곳에 거대 문명이 분포하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 거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만큼이나 많은 거대 문명이 존재하고 그 문명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슈퍼사회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게 바로 우주사회학이지. 하지만 우리 문명 외에 다른 문명은 발견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 점이 자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무척 흥미롭군요.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네의 두 가지 전공을 융합시킬 수가 있어. 우주사회학은 인류사회학에 비해 수학적 구조가 훨씬 분명하지. 저길 좀 봐. 별은 그저 작은 점이야. 우주에 존재하는 각각의 문명사회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하지만 그 혼돈성과 우연성은 까마득히 먼 거리에 희석되었지. 우리에겐 그 문명들 하나하나가 매개의 변수를 품고 있는 점이야.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사회학은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나 실험을 하기도 힘들고요. 순이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지.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말이야. 우선 명백하고 단순한 공리 몇 가지를 설명하고 그 공리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이론 체계를 도출해내는 거야. 정말 흥미롭군요. 우주사회학의 공리란 뭔가요? 첫째,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둘째,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두 가지 공리 모두 이론적으로 탄탄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군요. 루어지의 말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다. 맞아, 반평생을 생각해왔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한 건 처음이라네. 왜 이걸 자네에게 말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두 가지 공리에서 우주사회학의 기본 틀을 도출해내고 싶다네. 이 밖에도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더 있어. 의심의 사슬과 기술 폭발이지. 흥미로운 명칭이군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원재가 시계를 보았다. 난 이만 가야 해. 자네는 명석하니까 혼자서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우선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학문을 창시하게. 어쩌면 자네가 우주사회학의 유클리드가 될지도 몰라. 우주사회학은
우주인이 여럿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로지는 대학 강사인데 같이 잠을 잔 여자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바람둥이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고 여자와 헤어지려는 순간 사고를 당하죠. 이는 삼체 문명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로지는 깊숙한 지하실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1편의 주인공 스창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비행기도 타고 차도 몇 번 갈아타면서 중요한 회의장으로 가는데요. 회의장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들어보죠. 사무총장이 연단에 서서 총회장을 둘러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PDC 19차 회의가 마지막 일정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최종 선발된 면벽자 명단을 발표하고 면벽 프로젝트의 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식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면벽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하겠습니다. 삼체 위기가 닥친 직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면벽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지자 2개가 출현한 뒤로 수많은 지자들이 속속 태양계에 도착해 지구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은 각국이 이미 주지하는 바입니다. 적들은 지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활짝 펼쳐진 색처럼 그들에게 전부 읽히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이제 아무런 비밀도 없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수립한 방위계획은 거시적인 전략 사상이든 미시적인 기술과 군사적인 세부 전술이든 모든 것이 완전히 적의 시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실, 서류함, 컴퓨터 하드와 메모리 등등 모든 것에 지자의 눈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 어떤 법률을 제정하든 그것이 지자에 의해 사광년 밖에 있는 적의 총사령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든 인간의 모든 소통이 낱낱이 누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의 수준이 기술 진보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체인이 투명한 사고로 소통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략이나 위장, 기만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이 점에서 적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면벽 프로젝트는 주력 방위 계획과 병행할 보조 전략입니다. 이 계획은 적에게 비밀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보조 전략이 제안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면벽 프로젝트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수정해야겠군요. 아직까지 인류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내면 세계입니다. 지자는 인류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문자와 각종 방식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지만 인류의 사고를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개개인은 지자에게 영원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면벽 프로젝트의 바탕입니다. 면벽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고를 통해 전략을 세우지만 그 전략에 관해 외부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개념과 절차, 최종 목적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면벽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동양에서 명상을 뜻하는 면벽이라는 말이 이 전략의 특성에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면벽자들이 이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밖으로 표출하는 사상과 행동은 상대를 기만하고 오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위장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만하고 오도하는 대상은 적을 포함한 모든 외부 세계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가상의 미로를 만들고 적을 그 미로 속에 빠뜨려 판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적들이 인류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교란하고 인류를 위해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면벽자에게는 커다란 권력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지구의 군비 예산 중 일부를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명령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행동과 명령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면벽자의 행동은 UN PDC가 감독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UN PDC는 유일하게 유엔의 면벽법에 따라 면벽자의 명령을 최종 부결시킬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면벽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면벽자는 동면 기술을 통해 시간을 뛰어넘어 최후 결전의 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깨어나고 깨어날 때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있을지는 모두 면벽자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유엔의 면벽법은 유엔 헌장과 동등한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되며 각국이 제정한 법률과 함께 면벽자의 전략 수행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면벽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사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 이 세상은 물론 우주 전체에 대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감추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대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그들 자신뿐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사명을 안고 기나긴 세월을 고독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제가 인류를 대표로 면벽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유엔의 명의로 UN PDC가 최종적으로 선발된 면벽자 4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면벽자를 선발합니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자 미국의 국가 전략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프레드릭 타일러가 면벽자 1호입니다. 값싼 재료로 고성능 무기를 만들어 미국의 침략을 막아낸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누엘 레이디스가 면벽자 2호. 뇌과학자인 아내와 함께 대뇌의 사고와 기억 활동이 분자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뇌과학자이자 유엔 집행위원장이었던 영국인 빌 하인스가 3호.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면벽자가 바로 러지입니다. 그리고 3차 세계는 면벽자를 없애기 위해 파벽자를 지정합니다. 3명에게 각각 1명씩의 파벽자를 배정하는데 러지한테는 배정하지 않습니다. 러지의 파벽자는 바로 러지 자신이었습니다. 면벽자 1호인 타일러는 일본 방위청 장관을 찾아가 가미카제를 부활시키자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노인이 된 아프가니스탄 반군 대장을 찾아가 400년 후까지 반군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 우주군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가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원한인데 자신들은 삼체인에게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2호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레이디아스는 미국의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에 가서 2억 톤급 원자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3호인 하인스는 대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시켜서 인류의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러지는 의장을 만나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그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은백색 설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설산 앞에 너른 호수가 펼쳐져 있고 호수 주위에는 넓은 숲과 초원이 있는 곳. 설산, 호수, 숲, 초원이 모두 있고 그 호숫가 풀밭 위에 농장이 있고 거기에는 분수나 수영장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지는 스창에게 자신이 상상 속에서 그려내고 사랑에 빠졌던 여자를 실제로 찾아서 데려와 달라고 합니다. 물론 스창은 그런 여자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러지는 사랑에 빠집니다. 러지는 꿈에 그리던 곳에서 꿈에 그리던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유유자적하며 살아갑니다. 아침 햇살에 에워싸인 좌행을 자신의 꿈속에서 나온 이 천사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한없는 행복감이 호수의 물결처럼 가슴속에서 넘실댔다. UN, PDC, 당신들은 면벽 프로젝트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지 못했겠지.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와중에 삼체인은 지구에 함대를 보내고 사람들은 허블 망원경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합니다. 장군,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항성 3개 주변에 우주 먼지가 있습니다. 고속 운동 중인 물체가 우주 먼지를 뚫고 지나가면 고속 충격으로 인해 우주 먼지에 항적이 남게 되죠.
항적은 뒤로 갈수록 확산되는 형태를 띱니다. 지금 그 항적 단면의 직경이 목성의 2배만큼 길어요. 항적과 두 주위 먼지의 차이도 아주 미세하고요. 그러므로 가까이 가도 볼 수가 없고 사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만이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피츠로이가 말했다. 내가 세어보니 대략 1000가닥이었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장군, 우리가 지금 삼체 함대를 본 겁니다. 허블 2호 우주망원경이 전송한 이 사진을 통해 삼체의 공격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인류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새로운 절망, 공황, 망연함의 늪에서 겨우 추스르고 나온 뒤 인류는 진정으로 삼체 위기에 대비하며 살기 시작했다. 고통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방향을 틀기 위한 요동을 멈추고 새로운 궤도로 진입했다. 격변의 세계에서 변치 않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뿐이었다. 어느새 5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그리고 1호 면벽자 타일러에게 파벽자가 찾아옵니다. 파벽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는 선생이 세계 각지를 돌며 각국의 군대와 군비 수준을 시찰하고 인류에게 얼마 남지 않은 희생정신을 찾아내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우주군을 창설하려고 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희생정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구전과 굉원자 무기는 근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해야 하고 다른 우주 무기에 비해 살상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략에 참가하는 이들의 희생정신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타일러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게 뭐가 잘못됐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타당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 타당함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전략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파벽자가 허리를 굽혀 얼굴을 타일러의 귓가에 바짝 가져다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선생의 실제 전략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말로 우주 가미카제 또는 우주 알카에다가 창설된다면 그들은 선생의 구전함대에 배치되지 않고 지구 주력 함대의 일부가 될 겁니다. 물론 선생은 그들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죠. 타일러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침묵을 선택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파벽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타일러의 귓바퀴에 와닿는 그의 숨결에서 한 가닥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무덤의 냄새를 풍기며 파벽자가 속삭였다. 선상의 구전함대에는 그런 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함대의 최종 공격 목표는 삼체 함대가 아니니까요. 그 함대의 공격 목표는 바로 지구 주력 함대입니다. 타일러는 계속 침묵했다. 그는 석고처럼 굳어진 얼굴로 사형 집행인이 칼을 휘두르기를 기다렸다. 최후의 전쟁이 임박한 어느 날 지구 함대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주의 진주만 습격이 발생할 겁니다. 그 엄청난 공격은 그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시작될 겁니다. 굉원자 핵융합의 불빛이 우주군의 항구에서 치솟으면 수없이 많은 태양이 합쳐진 것 같은 핵융합 에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지구 주력 함대는 그 푸른 태양들 속에서 한 줌 재가 된 뒤 무수히 많은 양자가 되어 우주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선생께서 얻으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시적 양자 상태의 지구 함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지구 우주군을 괴멸시켜서 그들의 양자 유령으로 삼체 함대에 저항하겠다는 것이 선생의 계획입니다. 양자 유령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이미 괴멸당한 함대는 다시 괴멸당할 수 없으니까요.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형 집행인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타일러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난도질당해 사방으로 널브러졌다. 그러니까 선생이 찾던 자아희생 정신은 주와의 전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군들이 동족에게 죽음을 당해
양자 유령이 된 뒤에도 지금 운명 구원이라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선생도 처음부터 지구 주력 함대를 습격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우주 전사들이 스스로 굉원자에 파괴되어 자신들의 전함과 함께 양자 상태가 되게 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세계 곳곳을 돌아본 뒤 현재 인류의 희생정신에 절망해 극단적인 전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일부만이라도 양자 유령이 되어 3체 함대와 싸울 수 있다면 승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승리할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큰 모험이죠. 물론 면벽 프로젝트 자체가 모험이니 그 전쟁에서도 모험이 클수록 안전하겠지요. 이렇게 계획을 간파당한 1호 면벽자 타일러는 로지를 찾아와 심경을 털어놓고 호수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그리고 면벽 프로젝트의 청문회가 열려 2호와 3호의 계획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합니다. 하인스가 먼저 발언했다. 그는 자신의 뇌과학 연구 계획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말한 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는 이 장비를 분해 영상기라고 명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장비는 TT 단층 촬영 기술과 자기 공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촬영 대상의 모든 단면을 동시에 스캐닝하는데 각 단면 사이의 간격이 뇌세포와 뉴런 내부 구조의 간격만큼 세밀하다. 따라서 인간의 대뇌를 수백만 가의 단층으로 나누어 촬영한 뒤 컴퓨터를 통해 이를 대뇌의 수학 모델로 다시 합성할 수 있다. 이런 모니터링이 초당 24프레임의 속도로 움직이면 합성된 모델도 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활동하고 있는 대뇌를 뉴런 단위로 촬영해서 컴퓨터로 옮겨 놓을 수 있으므로 대뇌의 사고 활동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심지어 사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뉴런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로 재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앞으로 그의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레이디아즈가 계획의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지난 5년 동안 초대형 원자폭탄의 항성형 수학 모델은 거의 완성되었으며 현재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었다. 뒤이어 PDC 과학자문단이 두 면벽자의 계획에 대해 실시한 타당성 연구 결과를 브리핑했다. 우선 하인스의 분해 영상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성립하지만 당대에는 그런 기술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의 단층 촬영 기술과 분해 영상기의 기술 격차가 수동 흑백 필름 카메라와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의 차이만큼이나 크기 때문이었다. 분해 영상기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큰 기술 난제는 디지털 처리로 인간의 두뇌만한 크기의 물체를 뉴런 단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시 합성하는 작업은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 불가능했다. 레이디아즈의 항성형 원자폭탄 모델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컴퓨터 연산 능력으로 100분의 1초 동안 이루어지는 핵융합 과정을 모의 계산하려면 약 20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를 반복으로 수행해야 한다면 결국 이 모델의 실제 응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과학자문단의 컴퓨터 기술 수석 과학자가 말했다. 오늘날의 컴퓨터 기술은 전통적인 집적 회로와 폰 노이만 구조 컴퓨터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전통적인 전자 및 컴퓨터 기술이라는 두 레몬에서 마지막 방울을 짜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슈퍼컴퓨터 성능 발전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컴퓨터가 이 두 계획에 필요한 능력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계산해도 20년에서 30년이 필요합니다.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건 인간의 컴퓨터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일 겁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이 지자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때 탄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차세대 컴퓨터인 양자 컴퓨터가 탄생할 가능성은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의장이 말했다. 우리는 지자가 인류의 과학 앞에 세워놓은 거대한 장벽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하인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군요. 20년도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때의 기간입니다. 과학자니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레이디아즈가 말했다.
그럼 그런 컴퓨터가 개발될 때까지 동면해야겠군요. 하인스도 말했다. 나도 동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장이 웃으며 말했다. 20년 뒤 제 후임 의장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호와 3호 면벽자는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한적한 곳에서 여생을 즐기던 러지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내와 아이가 강제로 동면에 들어간 겁니다. 그가 면벽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치였죠. 면벽자임을 자각한 러지는 5년 전 사고를 당해 갔던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삼체 함대의 항적을 처음 발견한 린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사가 삼체 함대의 항적을 최초로 발견하셨습니까? 린저의 얼굴에 불쾌감이 스쳤다. 기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그들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굳이 내 머리에 씌우더군요. 처음 발견한 건 피츠로이 장군이요. 그가 허블 2호 테스트 기간에 삼체 세계를 관찰해야 한다고 우겼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주 진운에 그려진 항적이 희미해져 관측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저도 천문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깊이 있게 연구하진 않았어요. 비록 전공이지만 지금은 아는 게 없죠. 우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삼체 외에 다른 관찰자가 존재한다면 지금 지구의 위치가 알려졌을까요? 그럴 리 없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소. 하지만 지구와 삼체 세계는 이미 상호 통신을 했잖아요. 그런 저주파 통신으로는 지구와 삼체 세계의 대략적인 방향과 서로 간의 거리만 알 수 있을 뿐이죠. 만약 제3자가 그 신호를 받았다면 그들이 그 신호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하계 중 오리온의 8부분에 서로 4.22 광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문명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뿐이에요. 그 두 세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양방향 통신을 통해 서로 위치를 확실히 아는 것도 태양과 삼체처럼 서로 가까이 있는 항성 간에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 먼 곳에 있는 제3자는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치를 알려준다 해도 그들은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요. 왜죠? 우주의 다른 관찰자에게 항성 하나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건 사람들의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비유를 해보죠.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넌다고 칩시다. 그 아래 사막에서 모래 한 알이 박사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외쳤소. 박사도 그 외침을 들었죠. 그런데 비행기 위에서 그 모래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은하계에 2천억 개에 가까운 항성이 있어. 한마디로 항성이 모여있는 사막이죠. 러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린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다행이라는 겁니까? 러지는 대답 대신 두 번째 질문을 했다. 그러면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우주의 어떤 항성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초단파 전자기파를 이용해야죠. 주파수가 가시광 파장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파 전자기파를 이용해 항성급 출력으로 신호를 발사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항성을 깜빡이게 해서 그 자체를 우주의 등대로 만드는 거죠. 그건 우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아, 미안하오. 그 전제를 잊었군. 인류의 현재 기술력으로 머나먼 우주에 일개 항성의 위치를 알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요. 한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 위치 신호를 해독하려면 인류보다, 아니 삼체 문명보다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요? 항성 간 상대 위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은하계에서 어느 구역을 지정한다면 그 구역에 속해 있는 항성의 수가 아주 많을 겁니다. 대략 수십 개 정도 되겠죠. 그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항성들의 배열 형태는 우주 전체를 볼 때 유일무이합니다. 지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떤 항성과 주변 항성들의 상대 위치 정보를 발사하면 그 신호의 수신자가 그 정보를 성도와 대조해 항성의 위치를 찾는다는 건가요? 그렇소. 하지만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수신자가 은하계 전체의 3차원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말이요. 그 모형 안에 1000억 개 항성이 모두 들어있고 또 각각의 상대 위치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보낸 신호를 받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우리가 신호를 보낸 위치에 해당하는 우주 공간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쉽지 않군요. 사막 속 모든 모래의 상대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어렵죠. 은하계는 사막과 달리 계속 움직이고 항성 간 위치도 끊임없이 변화하니까요. 위치 정보를 늦게 받을수록 계산해낸 위치의 오차도 커질 겁니다. 결국 그 데이터베이스는 은하계 내부 1000억 개 항성의 위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망상에 가깝죠. 우리가 그런 위치 정보를 보내는 것도 어렵나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우린 일정 범위 내에서 각 항성들의 위치 구조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은하계 외곽팔의 평균 항성 밀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30개 항성의 위치 구조만 알면 되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아주 적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태양계 밖에서 행성을 가지고 있는 항성을 수백 개쯤 발견하셨죠? 지금까지 512개죠.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은 어떤 건가요? 244J221요. 태양에서 16광년 떨어져 있죠. 제 기억으론 이름을 명명하는 기준이 있죠. 맨 앞에 붙은 숫자는 발견된 순서이고 그 다음에 오는 알파벳 J, E, X는 각각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 기타의 행성을 의미하죠. 알파벳 뒤에 나오는 숫자는 그 행성의 개수이고요. 그렇소. 244J221은 행성이 총 3개인데 그중 목성형 행성이 2개, 지구형 행성이 1개라는 뜻입니다. 로지가 뭔가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가까워요. 좀 더 먼 항성은 없나요? 예컨대 50광년쯤 떨어져 있는 187J3X1이 있어. 태양에서 49.5광년 떨어져 있죠. 잘 됐군요. 그 항성의 위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나요? 물론이요. 얼마나 걸릴까요?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항성 30개의 구조쯤이야 오늘 저녁까지 완성해드리죠. 지금이 몇 시죠? 저녁 아닌가? 아마 아침일 겁니다. 린저가 바로 옆 컴퓨터실로 돌아가자 로지가 켄트와 장상을 불렀다. 우선 켄트에게는 PDC에 연락해 면벽 프로젝트 청문회를 서둘러 개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로지는 면벽 프로젝트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엘버트 린저 박사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각 대표님들도 관련 자료를 이미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태양의 전파 확장 기능을 이용해 우주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 메시지에는 간단한 그림 3장과 부가 정보만 포함되죠. 그 그림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개체가 발송한 것임을 표시하는 정보입니다. 발송할 그림은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종이 발락이는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모든 참석자들이 금세 3장의 그림을 찾아냈다. 모니터에도 그 그림이 나타났다. 그의 말대로 아주 단순했다. 검은 점이 불규칙하게 찍혀 있는 게 전부였다. 각 장의 그림마다 유독 큰 점이 하나씩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뭡니까? 미국 대표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선도 그림들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의장이 재촉했다. 로지 박사, 면벽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청문회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해야 합니다. 로지가 말했다. 저주의 주문입니다. 종이 팔락이는 소리와 웅성거림이 우뚝 먹고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한 방향을 쳐다보았다. 로지는 그제야 화상회의 모니터가 회의장의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의장이 두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고요? 대형 원탁에 앉은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주의 주문이라고 했어요. 의장이 물었다. 누구를 향한 저주인가요? 로지가 대답했다. 187J3X1 항성이 거느린 행성들이요. 물론 항성에도 직접적인 작용을 하겠죠. 어떤 작용인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주문이 재앙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 천문학계에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자료로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뒤 로지는 의장처럼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천문학자들의 말이 맞길. 저주의 주문을 보내면 실제 작용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 항성은 태양에서 약 50광년 떨어져 있으므로 주문이 작용하려면 최소한 5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년 뒤에야 그 주문이 작용하는 광경을 관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최소 시간일 뿐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회의장을 가득 메운 정막을 깬 건 미국 대표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종이 3장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아주 좋군요. 우리에게도 구세주가 생겼어요.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구세주지요. 영국 대표의 말에 좌중해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일본 대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구세주보다는 무당에 가깝지 않소? 유엔 안보리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은 PDC 설립을 기회로 회원국이 되었다. 가라니안 러시아 대표가 말했다. 러지 박사, 기발하고 허를 찌르는 계획임은 틀림없군요. 그는 러지가 면벽자로 선발된 뒤 지난 5년간 몇 차례 PDC 순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왁자하던 회의장이 차분해졌다. 러지 박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주의 주문이라면 어째서 적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건가요? 러지가 말했다. 이건 실험입니다. 제 전략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본격적인 전략은 최후의 전쟁이 다가올 때 실행될 것입니다. 삼체 세계의 저주의 주문을 실험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러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너무 가까워서 저주의 주문이 작용할 때 우리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반경 50광년 이내에 행성을 가진 항성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박사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동면이죠. 이제 저 때문에 성가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저주의 주문이 187J3X1에 작용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을 때 저를 깨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지는 동면에 들어가고 이틀 뒤 지구에서 보낸 강한 출력의 전파가 태양으로 향했다. 대류층을 뚫고 날아간 전파가 복사층에 있는 에너지 거울에 부딪혀 반사되며 수억 배나 확장된 뒤에 저주의 주문을 가지고 광속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 한편 허블 2호 우주망원경 통제센터에서는 삼체 함대에서 작은 탐측기 한 대를 발사했는데 그것은 삼체 함대보다 50년 먼저 지구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면벽자 2호와 3호가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뇌과학을 연구했던 3호 하인스는 멘털 스탬프라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건너뛰고 간단히 얘기하죠. 대뇌의 신경망 속에서 사고를 통해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이 메커니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인간이 사고를 거쳐 판단을 내리는 과정도 컴퓨터와 같아요. 외부에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계산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내죠.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결과를 주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대뇌에 입력될 때 신경망의 특정 부위에 영향을 가하면 대뇌가 사고를 거쳐서 판단하지 않고 그 정보를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창웨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그게 이미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래요.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뒤 면밀한 연구를 통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냈죠. 그 장치를 멘털 스탬프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신념이 현실과 다르다면요. 결국에는 신념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멘털 스탬프가 의식 속에 만들어내는 판단이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도 물이 독이라는 정보를 주입한 뒤 물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2달간의 심리치료 끝에 겨우 두려움 없이 물을 마시게 됐죠. 그 과정은 돌이키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답니다. 그런데 물이 독이라는 명제는 명백한 거짓이지만 다른 신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의 존재나 이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한다는 믿음 같은 것들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신념들은 사고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한쪽으로 약간 기우는 데서 그치죠. 하지만 이런 신념들도 멘탈 스탬프를 통해 만들어지면 반석처럼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창웨이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정말 위대한 성과로군요. 단 뇌과학 분야에서만 그렇죠. 현실에선 가장 골치 아픈 물건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발명품입니다. 멘탈 스탬프를 사용하고 싶지 않나요? 그것으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우주군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군대에는 정치위원이 있고 사회에는 목사가 있어요.
멘탈 스탬프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죠. 정치 사상 공작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신념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이성적인 사고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승리의 신념이 없더라도 자주적인 사고를 가진 우주군이 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신념을 제외한 다른 사고는 모두 자주적이에요. 우린 그저 대뇌의 사고에 아주 조금 간섭할 뿐입니다. 기술로 사고의 과정을 생략하고 한 가지 결론을 의식 속에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건 기술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리하듯 생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게 수리된 인간은 인간일까요? 자동기계일까요? 시계테어 오렌지를 본 적이 있나요? 깊은 의미가 담긴 영화죠. 하인스가 한숨을 쉬었다. 장군님의 이런 반응은 저도 예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분야에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면벽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노력을 말이죠. 일주일에 100명이 넘는 우주군이 이 멘탈 스탬프를 통해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자발적으로 주입했고 이제 하인스와 그의 아내는 또다시 동면합니다. 그리고 항성형 수소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면벽자 2호 레이디아스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최대 수소폭탄의 17배에 이르는 첫 수소폭탄을 수성 지하에서 터뜨리겠다고 하며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내 결정의 이유는 설명하겠소. 수성에 깊은 갱을 파고 지하 실험을 하려는 것은 수성의 지하에 거대한 동굴을 파서 훗날 수성 기지로 사용하려는 거요. 그건 수성의 기지를 건설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요. 레이디아즈의 말에 대표들이 여기저기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한 대표가 물었다. 수성을 항성형 수소폭탄 발사 기지로 삼겠다는 겁니까? 레이디아즈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소. 현재의 주요 방위 전략은 외행성에만 집중되어 있소. 내행성은 간거하고 있지. 내행성 방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내가 계획한 수성기지는 주요 방위 전략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거요. 태양을 두려워하는 분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가시겠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표의 말에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의장이 미국 대표의 발언에 주의를 주자 레이디아즈가 손을 저었다. 의장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 무시당하는 데는 이제 이골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무시해도 이 사실만큼은 존중해 주시오. 외행성은 물론이고 지구까지 함락당한다면 수성기지가 지구의 마지막 보루가 될 거요. 수성은 태양을 등지고 태양 복사의 엄호를 받고 있으므로 가장 견고한 요새이기도 하오. 프랑스 대표가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의 계획은 인류의 폐색이 짙어졌을 때 사용할 마지막 저항수단입니까? 물론 선생의 성격과 잘 어울리기는 합니다만. 레이디아즈가 점잖은 어조로 말했다. 최후의 저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전략을 수행하는데 항성형 수소폭탄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당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1차 전략에만 최소한 1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국 대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작은 태양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은하계 하나를 통째로 만들려나 봅니다. 레이디아즈 선생, 바닷속의 일반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모두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오? 원자폭탄에 대한 선생의 변태적인 집착 때문에 지구가 수소폭탄 생산 공장으로 변해야 합니까? 아직도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회의장에서 레이디아즈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끓어오르는 소란이 잠잠해지기를 조용히 기다린 뒤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요. 100만 개도 결코 많은 게 아니요. 난 포기하지 않겠소. 원자폭탄을 최대한 많이 만들 거요. 그리고 수성에서 핵폭탄 실험이 있던 날 그에게 파벽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계획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죠. 파벽자로서 당신의 위대한 전략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항성형 수소폭탄을 100만 개 이상 얻게 된다면 당신은 PDC 정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모두 수성에 배치할 것입니다. 수성의 지층에서 그 수소폭탄들을 폭파시키면 슈퍼엔진처럼 이 행성이 속도를 감속시켜 수성이 저궤도에서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태양으로 추락하겠죠. 그 뒤에는 84광년 밖
27521에서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태양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수성이 태양의 대류층 표면을 깨트리면 그속 복사층에 있던 막대한 양의 항성 물질이 우주로 고속 분사되어 태양의 자전으로 인해 21521에서와 유사한 나선형 대기층이 형성됩니다. 태양은 삼체 항성과 달리 홀로 떨어져 있으므로 다른 행성과 근거리로 교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기층은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확장되어 최종적으로 삼체 함대의 대기층보다 훨씬 두터워질 겁니다. 이건 27521에 대한 관측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죠. 태양에서 분사된 항성 물질이 나선형으로 흐르면서 실이 풀리듯 계속 확장되면 그 두께가 화성 궤도를 넘어설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금성, 지구, 화성 이 세 지구형 행성은 태양의 나선형 대기층 안에 위치하므로 항성 물질과의 마찰로 금세 속도를 잃고 거대한 유성이 되어 태양으로 추락하겠죠. 사실 지구는 그보다도 훨씬 전에 태양 물질과 충돌하며 바다가 증발해 말라버리고 벗겨진 대기와 증발한 바다가 지구를 거대한 혜성으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혜성의 꼬리가 궤도를 따라 태양을 한 바퀴 돌 만큼 길어지고 지구 표면은 지구 형성 초기 마그마 바다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죠. 금성, 지구, 화성 세 행성이 추락하면 더 많은 태양 물질이 우주로 분사될 겁니다. 나선형의 소용돌이가 하나에서 4개로 늘어나겠죠. 이제 이 세 행성의 질량을 모두 합치면 수성의 40배입니다. 게다가 궤도도 높아서 추락할 때 충격 속도는 수성보다 훨씬 클 겁니다. 나선형의 소용돌이가 수성이 추락했을 때보다 수십 배 맹렬하게 우주로 뻗어나가겠죠. 아마도 그 끝이 목성 궤도에 도달할 겁니다. 목성은 질량이 워낙 커서 마찰로 인한 감속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궤도가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목성의 모든 위성들은 두 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마찰로 인해 목성에서 떨어져 나가 속도를 잃고 태양으로 떨어지거나 목성 궤도 위에서 속도를 잃고 액체 상태의 목성으로 떨어지거나. 연쇄 반응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선형 대기층 안에서 목성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서서히 태양을 향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수록 나선형 대기층이 점점 조밀해지며 감속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성도 태양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목성의 질량은 앞에서 말한 지구 행성형 4개의 질량을 모두 합친 것의 600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행성이 태양에 부딪힌다면 더 맹렬한 나선형 소용돌이가 생기고 나선형 대기층의 끝이 천왕성, 심지어 해왕성 궤도까지 확장될 겁니다. 밖으로 갈수록 대기층이 희박해지기는 하지만 마찰로 인한 감속작용은 결국 남아있는 두 거대한 행성과 그들의 위성마저 태양으로 빨아들이겠죠. 이 마지막 연쇄 반응이 끝난 뒤 태양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태양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문명에게는 삼체 세계보다 더 참혹한 지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삼체 세계에게 태양계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의 행성이 새 항성에 삼켜지기 전에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다른 세계를 찾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인류의 뒤를 이어 삼체 문명도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공멸 전략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모든 수소폭탄이 수성에 배치되면 당신은 이것을 빌미로 삼체 세계를 위협할 것이고 결국에는 인류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이 바로 제가 당신의 파복자로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평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삼체와 함께 인류의 공멸을 계획했던 2호 파벽자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나자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그건 신호 발사 장치인데 자신의 심장 박동뿐 아니라 혈압, 체온 같은 생체 리듬을 체크해 신호를 발사하는데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신호를 멈추고 그러면 뉴욕 어딘가에 설치된 폭탄이 터진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고국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민중들이 던진 돌멩이를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삼체 함대와 태양계의 거리가 2.1광년 된 시점에서 러지가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0년 후의 미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동면 회복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인류가 20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죠. 인류가 지금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모르죠? 와, 진짜 엄청나게 변했다니까요. 어떻게 변했어요? 인류의 우주 전함이 삼체인의 전함보다 더 막강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못할 것도 없죠. 슈퍼 무기로 무장한 건 둘째치고 속도만 해도 광속의 15%까지 향상됐어요. 삼체인들은 우리 꽁무니도 못 따라온다니까요. 로지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간호사에게로 옮겼다. 이제 보니 대단한 미인이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예쁘고 잘생긴 듯했다. 간호사가 생글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 말이 맞아요. 슝원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게다가 우주함대에 이런 전함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2000대나 있어요. 삼체인들이 2배라니까요. 그뿐인가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로지가 다시 간호사를 쳐다보자 그녀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삼체함대가 얼마나 딱한 신사가 됐는지 모르죠? 지난 200년 동안 그들이 3번을 지나쳤는데 눈반 말이에요. 우주먼지. 마지막으로 지난 게 4년 전이에요. 망원경으로 관찰해보니까 삼체함대가 한데 모여있지 않고 대형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어요. 전함의 절반 이상이 가속을 멈춘 데다 우주먼지를 통과하면서 또 속도가 확 줄어드는 바람에 엉금엉금 기어서 오고 있더라니까요. 그 속도로는 아마 800년이 지나도 태양계에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태양계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망가져서 유령선이 되겠죠. 지금 속도로 계산하면 예정대로 200년 뒤에 태양계에 도착할 수 있는 전함은 300대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삼체 탐측기 한 대가 곧 태양계에 도달할 거래요. 바로 올해. 뒤쳐져서 따라오고 있는 나머지 9대는 3년 뒤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러지는 면벽 프로젝트의 마지막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의장은 면벽 프로젝트의 폐기를 투표로 통과시키죠. 올해 제47차 연석회의에서 제출된 649호 의안에 따라 이 청문회에서 최후 표결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의안은 북미 함대와 유럽 함대가 공동 제출한 것입니다. 우선 의안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삼체 위기가 출현한 이듬해 UNPDC가 수립한 면벽 프로젝트가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그 이듬해부터 실행에 옮겨졌다. 면벽 프로젝트의 핵심은 각 상임이사국이 선정하고 추천한 면벽자 4명이 삼체 세계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 대한 지자의 감시를 피해 진정한 전략을 은폐한다는 데 있다. 유엔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면벽법을 제정하고 면벽자들에게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특권을 부여했다. 면벽 프로젝트가 개시된 지 205년이 흘렀고 그 사이 100년이 넘는 정체기가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이 계획이 PDC에서 태양계 함대 협의회로 이관되었다. 면벽 프로젝트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다. 삼체 위기가 출현했을 당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재난 앞에서 국제사회는 심각한 공포와 절망에 빠졌다. 면벽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탄생했다. 면벽 프로젝트가 실패한 전략임은 역사로 이미 증명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 사회가 유사히 일에 저지른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면벽자는 그 어떤 법률에도 감독받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심지어 국제사회를 기만할 수 있는 자유까지 부여받았다. 이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법률 준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면벽 프로젝트로 인해 막대한 전략 자원이 무의미하게 소모되었다. 면벽자 프레드릭 타일러의 양자 함대 전략은 전략적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면벽자 레이디아즈의 수성 추락 연쇄 반응 전략은 현재 인류의 능력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더욱이 이 두 계획은 모두 범죄다. 타일러는 지구 함대를 공격해 괴멸시키려고 했고 레이디아즈의 계획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인질로 삼으려고 한 더욱 잔인한 전략이었다. 나머지 면벽자 2명의 결과도 실망스럽다. 면벽자 하인스의 사고 향상 전략은 아직도 전략의 진정한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성과로 나타난 멘탈 스탬프는 우주군에서만 사용한다 해도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다. 사상의 자유는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고 진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면벽자 로어지는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으며
황당한 신비주의로 대중을 농락했다. 우리는 면벽 프로젝트가 인류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지금이 바로 이 역사적인 과오를 종결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면벽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면벽법을 폐기할 것을 태양계 함대 협의회에 건의한다. 회의가 끝나고 로지는 스창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로지는 텅 빈 면회실에 우두커니 선 채 정적 속에서 눈앞의 현실을 찬찬히 헤아렸다. 200년간 구세주로 산 뒤 마침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새로운 생활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보통 사람이 됐군. 오랜만이야 아우. 금속성 섞인 걸걸한 목소리가 로지의 생각 속으로 불쑥 끼어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스창이 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하, 방금 정신 나간 어린 놈들이 하는 말을 들었지? 재회의 기쁨 속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스창은 2달 전에 동면에서 깨어났다고 했다. 물론 그의 백혈병도 말끔히 완치되어 있었다. 검사에서 그에게 간경화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마도 음주가 원인일 것이다. 의사는 그의 백혈병을 치료하며 간 기능도 회복시켜 주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그리 오래 헤어졌다 만난 것 같지 않았다. 기껏해야 4, 5년쯤 될까? 동면 중에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200년 뒤 새로운 세상에서 재회했다는 사실에 서로에게 더 애틋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들이 떠난 회의장에는 3호 면벽자 하인스와 그의 아내 게이코가 남아 있었는데 아내 게이코가 3호 면벽자의 파벽자였다고 선언합니다. 게이코가 몸을 돌려 하인스에게 말했다. 면벽자 빌 하인스, 내가 당신의 파벽자입니다. 막 자리에서 일어나던 하인스는 등 뒤에서 들린 그녀의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의장에서도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웅성웅성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인스의 얼굴에서 점점 피키가 사라졌다. 게이코가 중요한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멘털 스탬프는 한 대가 아닙니다. 총 5대를 만들었고 각각 슈퍼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대의 멘탈 스탬프는 신념을 주입당한 사람들에게 방금 표현대로라면 스탬프족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3,000명 뿐이었지만 각국 우주군들 사이에서 국경을 초월한 비밀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스는 이 사실을 내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죠. 주님은 강인한 승리주의자들을 개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의장이 물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멘탈 스탬프는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되죠. 그러니까 한 대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50년은 사용할 수 있죠. 총 4대가 있으므로 한 대가 수명을 다한 뒤에 또 다른 한 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탬프족은 지금까지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가 된 거죠. 그들은 멘탈 스탬프로 주입된 신념을 신봉합니다. 자의로 자신의 정신에 스탬프를 찍는 것이 바로 입교 의식입니다. 북미 함대의 대표가 말했다. 하인스 박사, 당신은 면벽자의 신분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속일 합법적인 권력이 없소. 그러니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내, 아니 당신의 파벽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하인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아시아 함대 대표가 외쳤다. 이건 범죄요. 하인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스탬프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럽 함대 대표가 말했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멘탈 스탬프를 찾아내 폐기하는 겁니다. 스탬프족은 자의로 신념을 주입했으니 현행 법률에 위배되진 않을 겁니다. 그들이 다른 지원자에게 멘탈 스탬프를 찍어주더라도 역시 기술적인 수단으로 주입된 신념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 않겠죠. 그러므로 멘탈 스탬프를 찾아내면 스탬프족의 상황은 더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태양계 함대의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존재가 나쁜 일은 아니죠. 적어도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스로 멘탈 스탬프를 사용하는 행동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겠죠. 인류의 승리가 확실하니까요. 멘탈 스탬프는 굉장히 복잡한 장비입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감독해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억 줄에 달하는 모든 코드 속의 작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일일이 대조해 검사하는 건 지자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라고요? 하인스는 명제를 참으로 인식하게 하는 신경회로의 모델과 함께 거짓으로 인식하게 하는 모델도 발견했죠. 그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건 바로 후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멘탈 스탬프의 수학 모델에서는 이 두 가지 신경회로 모델이 오직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만으로 표시됩니다. 플러스면 참, 마이너스면 거짓. 하인스는 아무도 모르게 멘탈 스탬프의 제어 프로그램 속에 있는 이 기호를 조종했습니다. 멘탈 스탬프 5대 모두 이 기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죽음 같은 정적이 회의장을 에워쌌다. 200년 전 PDC의 면벽 프로젝트 회의 청문회에서도 이런 정적이 나타났었다. 레이 디아즈가 손목에 찬 요람을 보여주며 회의장 근처에 데드맨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선언했던 그때 말이다. 의장의 성난 시선이 하인스를 와락 덮쳤다. 하인스 박사,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인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목소리도 차분해져 있었다. 내가 인간의 힘을 과소평가했음을 신인합니다. 여러분은 믿기 힘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인류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승리에 대한 신념이 멘탈 스탬프로 찍은 것만큼이나 굳건합니다. 2세기 전의 패배주의와 도피주의는 우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후회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하인스는 멘탈 스탬프로 승리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패배주의와 도피주의를 신념으로 심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스탬프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추측일 뿐입니다. 세월이 170년도 넘게 흘렀습니다. 패배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존재한다면 어째서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유럽 함대 대표가 말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스탬프족이 사라졌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린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테죠. 아시아 대표가 뒷말을 이어받았다.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이 현실이라면 아직도 아무런 낌새도 없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증거일 테고요. 그리고 스창 형사와 함께 있던 로지는 또다시 플라잉카의 습격을 받고 스창의 도움으로 습격을 피합니다. 둘은 스창의 숙소가 있는 건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로지의 관심은 이미 웨이스트레스에게로 쏠려 있었다. 생김새며 몸매가 비현실적이리만치 아름다웠다. 이제 보니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는 다른 웨이트리스들도 모두 대단한 미인이었다. 스창의 고개도 들지 않고 이기죽거렸다. 하하, 넋 놓고 쳐다볼 거 없어. 사람이 아니니까. 로지가 물었다. 로봇이에요? 로지는 어렸을 적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보던 것들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광경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셈이지. 그런 셈이라뇨? 스창이 로봇 웨이트리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보 로봇이야. 음식 나르는 것밖에 못해. 이동 노선도 정해져 있어. 어쩌다 테이블을 옮겨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원래 테이블에 있던 자리에 놓는 바람에 음식이 와르르 쏟아진 적도 있다니까. 로봇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모두 가져다 주고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도 기계음 같지 않고 아주 나긋나긋했다. 그녀가 갑자기 희고 가는 손으로 스창 앞에 있는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스창의 시선이 나이프를 쥔 웨이트리스의 손에서 맞은편에 앉은 로지에게로 번개처럼 옮겨가는 순간 스창이 민첩한 동작으로 일어나 테이블 앞으로 덮치며 로지를 의자에서 낚아챘다. 그와 거의 동시에 미녀 로봇이 원래 로지의 심장이 있던 자리로 나이프를 곧장 내질렀다. 나이프가 의자 등받이를 찌르고 들어가자 의자의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어 환하게 밝아졌다. 미녀 로봇이 나이프를 쥔 손을 거두며 한 손에는 여전히 쟁반을 받쳐든 채 테이블 옆에 섰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여전히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로지가 질겁해서 스창 뒤로 숨으려는데 스창이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렇게 순발력 있는 로봇은 아니니까. 미녀 로봇이 그 자리에 선 채 나이프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놀란 손님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고 지배인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스창이 로봇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여자 지배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을 볼 수 없고 테이블과 의자의 센서만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 로봇이 나이프로 이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 역시 보았다고 증언했다. 지배인이 그럴 리 없다며 재차 부인하려는데 미녀 로봇이 또 한 번 의자 등받이를 향해 나이프를 휘둘렀다. 조금 전에 찢어놓은 의자 등받이의 구멍 속으로 나이프가 정확하게 꽂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미녀 로봇이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몇 사람이 식당으로 달려들어왔다. 그중 로봇 엔지니어가 미녀의 뒤통수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미녀의 얼굴이 무표정해지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강제 종료, 자도 백업 완료. 로봇이 그 자리에서 마네킹처럼 멈추었다. 엔지니어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다. 소프트웨어 고장인 것 같습니다. 스창이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다.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고 로지는 스창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결국 로지는 스창과 함께 지하 도시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스창의 아들로부터 20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품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고 식량이 고갈됐어요. 그 다음엔 대협곡이 왔죠. 로지가 물었다. 생활 수준이 100년 뒤로 후퇴할 거라는 예언이 현실이 됐군요. 스샤오밍이 씁쓸하게 웃었다. 100년이 뭐예요? 말도 마세요. 100년 뒤로 가면 1930년대죠? 대협곡과 비교하면 그땐 천국인걸요. 대협곡은 1930년대만도 못했어요. 인구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전 세계 인구가 83억이었어요. 장현도 대협곡을 봤어요. 마침 그때 동면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 장현이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 끔찍한 일을 회상하듯 눈을 부릅떴다. 굶주린 난민들이 이동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수천만 명은 됐어요. 평원 위로 난민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모래바람이 하늘을 가렸죠. 하늘도 땅도 이글이글 불타올랐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푹 꼬꾸라져 죽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갈기갈기 찢어 나눠 가졌어요. 빌어먹을. 한마디로 인간 지역이었어요. 영상자료도 많으니 직접 보세요. 그때 생각만 해도 수명이 절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협곡이 50년이나 지속됐다니까요. 그동안 세계 인구가 83억에서 3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상해 가시죠. 로지가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방사림 사이로 누런 사막이 보였다. 황소로 뒤덮인 화베이 병야가 정오의 태양 아래서 묵묵히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시간의 거대한 손바닥이 모든 것을 잠재운 뒤였다. 스창이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장현이 긴 한숨을 개원했다. 그때의 역사를 계속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는지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 다음에는 회의론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렇게 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는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품에서 굶어 죽는 것과 인류의 문명을 존속시키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두 분은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에 놓인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미래가 어떻든 당장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면 인류의 적으로 몰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점점 퍼지더니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때 유행한 구호가 명언으로 역사에 남았죠. 로지가 창밖으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시간이 문명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시간을 위해 흐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문명이 시간을 위해 흐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2000대의 함대가 삼체세기가 보낸 탐지키를 향해 가는 광경을 보며 승리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알량한 탐지키 하나 맞겠다고 전함 2000대를 출동시킨다고? 닭 한 마리 잡겠다고 백정칼 2000자루를 들이대는 격이군. 누가 아니래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대포 2000대를 쏘는 거야. 여러분, 함대 세계를 이해해 줍시다. 그들에게는 이번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그렇긴 하지. 이것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나쁠 것도 없지.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수 있잖아. 삼체인들이 함대를 보자마자 오줌을 지리고 도망칠 거야. 삼체인들도 오줌을 둔다면 말이야. 하하하. 캄캄한 우주에서 2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타났다. 직사각 진열을 이룬 빛덩어리가 우주의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는 광경을 목격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약속이나 한 듯 한 문장이 떠올랐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2000개의 불빛을 받은 목성과 그 위성들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목성의 대기층이 이온화되며 번개를 일으켜 행성 표면의 절반이 다이아몬드 융단을 덮은 듯 번쩍였다. 함대는 가속을 시작했지만 직사각 진열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 거대한 태양 장벽이 우주 깊숙한 곳으로 기세등등하게 진격하며 우주 전체의 인류의 존엄성과 막강한 힘을 알렸다. 200년 전 삼체 함대가 출발하는 영상에 짓밟힌 인류의 정신이 완벽한 해방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별빛 은하수도 묵묵히 자신의 빛을 비추고 인간만이 조물주와 일체가 되어 우주의 한가운데를 도도히 거닐었다.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다.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류의 일원임을 행운이자 자랑으로 여겼다. 하지만 냉정한 사람들도 있었다. 러지도 그중 하나였다. 그의 시선은 열광하는 인파 너머 자신보다 더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스창은 혼자 대형 홀로그램 텔레비전 한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모두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면했던 우주함대 지휘관 장베이 하이와 딩이 박사 둘입니다. 장베이 하이는 동면에서 깨어나 함대 지휘관이 되어 다들 탐지키를 향해 가는데 혼자서 광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삼체 탐지기를 포획하여 관찰하기로 한 딩이 박사는 자신이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우주선을 곧바로 광속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죠. 그리고 물방울 모양의 삼체 탐지기 포획 작전이 펼쳐집니다. 물방울 포획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함대의 편대는 목표물과 1000km 거리를 유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는 면밀한 계산을 거쳐 결정된 것이었다. 물방울이 자폭할 경우 가장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질과 반물질의 쌍소멸이다. 물방울의 무게가 10톤 이하이므로 물질과 반물질을 각각 5톤씩 사용해 쌍소멸을 일으켜야 필요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쌍소멸이 지구에서 발생한다면 지구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겠지만 우주에서 발생하면 그 에너지 전체가 광방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광방사 방어 능력을 가진 항성급 전함의 경우 1000km 밖에 떨어져 있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포획작전은 당랑우라는 이름의 소형 무인 우주선이 담당하기로 했다. 당랑우는 주로 소형 성대에서 광물 표본을 채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우주선인데 기다란 로봇팔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었다. 당랑우가 목표물을 향해 기다란 로봇팔을 뻗었다 멈추었다를 반복하며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30분 뒤 로봇팔의 끝부분이 사각년 밖에서 출발해 200년 가까이 우주를 날아온 이 외계의 물체에 닿았다. 로봇팔의 집게 6개가 물방울을 꽉 움켜쥐는 순간 함대에 있는 100만 명의 심장도 함께 움찔거렸고 3시간 뒤 지구에 있는 30억 개의 심장도 동시에 움찔거렸다. 로봇팔이 물방울을 움켜쥐고 정지한 채로 10분 동안 기다렸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랑우가 서서히 물방울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사람들은 기묘한 대비를 목격했다. 로봇팔은 둔중한 철근과 유압 설비가 밖으로 불퉁거려졌으며 복잡하고 투박한 기능 위주의 설계가 특징인 반면 물방울은 미끈한 커브와 영롱한 표면이 기능과 기술을 은근하게 감추고 있어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며 탄력적인 느낌까지 풍겼다. 로봇팔의 쇠집게가 물방울을 그려진 모습이 마치 고대 유인원이 털복숭이 손으로 진주를 움켜잡은 것처럼 보였다. 물방울은 쇠집게에 눌려 바스라지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로봇팔이 물방울을 쥐고 우주선으로 돌아오는데도 30분이 걸렸다. 로봇팔은 물방울을 서서히 잡아당긴 후 당랑호에 벌어진 입구 안으로 집어넣었다. 만일 물방울이 자폭한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순간이 지금이었다. 함대와 그 뒤에 있는 지구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우주에서 시간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했다. 2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방울이 자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군사용 탐측기라면 적에게 포획당했을 때 자폭해야 한다. 자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삼체 세계가 인류에게 보낸 선물이며 삼체 문명이 인류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보낸 평화의 메시지라는 추측이 정확하다는 의미다. 세계가 또다시 환호했다. 이제 딩이 박사는 포획한 삼체의 탐측기와 마주합니다. 탐측기는 표면을 1000만 배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아도 티끌만한 흠조차 없는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배분자도 보일 만큼 확대 비율을 높였지만 현미경 창에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반지르르한 반사 표면뿐이었다. 티끌만한 흠조차 없을 뿐 아니라 밝기도 육안으로 보이는 주위의 표면과 차이가 없었다. 시즈가 감탄했다. 이렇게 완벽한 활면이 있을 수 있어요? 딩이가 말했다. 가능하지. 중성자 별의 표면이 마찰이 거의 없는 완벽한 활면이야. 하지만 이 물체는 질량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 이 물질의 분자가 의장대만큼이나 가지런하게 배열된 채 서로 똘똘 뭉쳐있어. 이렇게 견고한 물질을 알고 있나? 분자는 망치로 때리면 자체 진동도 사라질 만큼 완전히 부서지지. 시즈가 외쳤다. 이 물체의 온도가 절대 0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녀와 다른 두 장교도 딩이의 말뜻을 이해했다. 일반적인 밀도를 가진 물질은 원자핵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원자핵들을 단단히 연결시키는 것은 태양과 다른 8개 행성을 정지상대의 구조물로 고정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떤 힘으로 이걸 해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 강한 상호작용이야. 헬멧 너머로 보이는 딩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건 활을 쏘아 달을 맞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저들은 활을 쏘아 달을 맞힌 거지. 성모 마리아의 눈물 같다고? 하하. 딩이가 냉소를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소름 돋을 만큼 처량하게 들렸다. 새 장교는 그 냉소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다. 물방울이 약하기는커녕 태양계에서 가장 견고한 물질보다 100배나 더 강했다. 이 세상 그 어떤 물질도 이 물질 앞에서는 종이장만큼 약했다. 이 물질은 총알이 치즈를 뚫고 지나가듯 지구를 관통할 수 있다. 제 표면에는 작은 흠집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말이다. 중령이 물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걸 누가 알겠나? 어쩌면 정말로 그들이 보낸 메신저일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딩의 시선이 물방울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 말 뒤에 따라온 건 죽음 같은 적막이었다. 탐사대의 다른 3명과 연합함대의 100만 명이 그 뜻을 곱씹었다. 그때 딩이가 불쑥 외쳤다. 피해! 2 글자의 낮은 외침 뒤에 그가 2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바보놈들아! 빨리 피해! 시즈가 당황해서 물었다. 어디로요? 몇 초 늦었지만 중령도 상황을 파악했다. 그도 딩이처럼 절망적으로 외쳤다. 함대! 함대! 흩어져!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였다. 강력한 전파방해가 나타나 당랑호에서 송출되는 영상이 일그러져 사라졌고 함대는 중령의 마지막 외침을 듣지 못했다. 물방울의 뾰족한 꼬리에서 파랗고 둥근 광륜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작지만 아주 밝아서 주위의 모든 것을 푸르게 물들이더니 급격히 커지며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다. 광륜은 점점 넓어지면서 밝기가 약해졌다. 크기가 물방울 최대 직경의 2배까지 넓어졌다가 사라졌다. 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2번째 푸른 광륜이 물방울 끝에서 나오더니 조금 전과 똑같이 커지고 색이 변하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물방울의 끝에서 광륜이 계속 나오며 확장되었다. 광륜이 1초에 2~3개씩 빠르게 나오며
그 추진력으로 물방울이 서서히 전진하더니 점점 가속도가 붙었다. 탐사대 4사람은 두 번째 광륜이 출현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첫 번째 광륜이 나타난 후 태양 핵에 가까운 초고온에서 순간적으로 기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나고 전체가 붉게 빛났다. 밖에서 보면 종이갓을 씌운 촛불처럼 보였다. 당나고의 금속 선체가 붉게 달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양초처럼 녹아버리더니 곧장 폭발해버렸다. 폭발과 동시에 당나고 선체의 금속이 일시에 액체가 되어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리고 1000km 밖에서 직사각형의 대형을 이룬 2000대의 함대는 삼체 세계가 보낸 탐측기 물방울 한 대에 의해 전부 파괴당합니다. 물방울은 인피니트 호의 3분의 1쯤 되는 곳을 측면으로 뚫고 들어가 그대로 관통했다. 그림자처럼 아무런 저항력도 받지 않고 가뿐히 선체를 뚫었다. 충돌 속도도 매우 빨랐다. 물방울이 뚫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자리에 가장자리가 매끈한 둥근 구멍이 생겼다. 그 직경이 물방울의 제일 두꺼운 부분과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구멍은 생기자마자 사라졌다. 주위의 함체 표면이 고속 충돌로 의해 발생한 열과 물방울을 추진시키는 광륜에서 나온 초고온에 금세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물방울과 충돌한 함체는 곧바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물방울과 충돌한 지점에서부터 금속이 점점 벌겋게 변하더니 빠르게 확산되어 금세 인피니트호의 절반이 쇳물처럼 날아올랐다. 이 거대한 함체가 마치 용광로에서 막 꺼낸 쇠붙이 같았다. 인피니트호를 관통한 물방울은 계속해서 초속 30km의 속도로 비행해 3초 만에 90km를 날아간 뒤 직사각 진영의 제1열에서 인피니트호와 인접해 있던 디스턴스호를 관통했고 뒤이어 포그온호, 남극호, 극한호를 차례로 뚫고 지나갔다. 이들 전함의 함체도 물방울이 지나간 즉시 벌겋게 날아올라 함대의 1열에서 차례로 붉은 빛이 점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피니트호의 대폭발이 시작되었다. 뒤에 관통당한 다른 전함들과 마찬가지로 인피니트호의 선체가 관통당한 위치는 바로 핵융합 연료 탱크가 있는 곳이었다. 당나고의 폭발은 고온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폭발이었지만 인피니트호는 핵연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했다. 사람들은 아직 이 핵융합 반응이 물방울에서 나온 광륜의 초고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물방울이 뚫고 지나간 곳에서 핵폭발의 불덩이가 생겨나 함대 전체를 향해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검은 융단 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그 빛이 유난히 붉고 밝게 보였다. 우나스도 그 빛 앞에서는 어둡게 보일 정도였다. 불덩이는 디스턴스호, 포그온호, 남극호, 극한호에서도 차례로 나타났다. 그 후 8초 사이에 물방울은 항성급 전함 10대를 관통했다. 이렇게 해서 20분 만에 전함 1000대가 파괴되고 연합함대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인류 전체의 우주군대를 괴멸시킨 것은 삼체 세계의 작디작은 탐측기 한 대였다. 그것과 같은 탐측기 9대가 3년 후 태양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탐측기 10대를 모두 합쳐도 그 크기가 삼체 전함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삼체 전함이 1000대도 넘게 밤낮 없이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 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물방울은 지구로 향하고 지구인들은 이제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루어진은 물방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구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지구에 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방울이 지구에 온 목적은 외계로 전파를 발사하지 못하게 태양을 봉쇄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어진은 자신이 동면전에 보냈던 저주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혹시 제 저주가 효과를 발휘했나요? 하인스와 조너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인스가 말했다. 항성 187J3X1이 파괴됐어요. 언제요? 51년 전에요. 1년 전에 관측됐는데 그 정보가 오늘 오후에 발견됐답니다. 지금까지 그 항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태양계 함대협의회의 몇 사람이 현 상황의 절망에 고민하다가 역사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역사를 뒤졌답니다. 그러다가 면복 프로젝트와 박사의 저주에 대한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항성 187J3X1을 찾아보니 항성은 사라졌고 그 위치에
성운만 남아있더랍니다. 그들이 항성 관측 시스템의 관측 기록을 검색하다가 1년 전에 187J3X1이 폭발할 때의 모든 데이터를 찾아냈어요. 그 항성이 인위적으로 폭파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187J3X1이 태양처럼 안정기에 있었다는 건 박사도 알잖소. 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폭파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관측됐어요. 어떤 물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와 187J3X1과 충돌했어요. 부피가 너무 작아서 그 물체가 항성을 둘러싼 기층을 뚫고 나온 뒤에야 그 꼬리가 관측됐어요. 아주 작지만 거의 광속에 가까웠어요.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 그 물체의 질량이 급격히 불어나더니 목표와 충돌하는 순간에는 질량이 항성 187J3X1의 8분의 1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항성은 폭파되었고 행성 4개도 동시에 기화됐어요. 로지는 스창한테 자신이 예전에 저주의 신호를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주는 아주 크지만 생명은 그것보다 더 커요. 이건 두 번째 공리로 알 수 있어요. 우주의 물질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생명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수는 수학의 악마예요. 바닷속에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30분마다 한 번씩 분열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세균들의 양분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며칠 만에 그놈들이 지구상의 모든 바다를 가득 채울 거예요. 인류와 삼체 세계에 현혹되어 착각하지 마세요. 두 문명 모두 아주 작아요. 그저 갓 태어난 문명일 뿐이에요. 문명이 장악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임계를 넘어가면 생명이 우주에서 확장된다는 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인류의 항해 속도라면 100만 년 후면 지구 문명이 은하계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우주의 기준에서 보면 100만 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멀리 내다본다면 우주 전체에서 우주선 지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뜻이야? 그 뭐라고 하더라? 생존의 딜레마? 멀리 내다볼 것도 없어요. 이미 우주 전체가 생존의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까. 아인스의 말처럼 문명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탄생했어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우주가 이미 가득 찬 것 같아요. 은하계와 우주 전체에 빈 공간이 얼마나 남았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우주가 텅 비어 있잖아. 삼체 외에 다른 외계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그게 바로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제일 처음 우주사회학을 전공하라는 예원재 박사의 대화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제시되었던 우주사회학의 두 가지 공리는 1.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2.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이며 의심의 사슬과 기술 폭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러지가 스창 형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주에 서로 100광년 정도 떨어진 두 개의 문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다른 문명을 자발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선의의 문명, 그 반대는 악의의 문명이라고 정의하자. 그럼 이 두 문명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선의의 문명이라면 교류하려 할 것이고 악의의 문명이라면 상대를 멸망시키려 들 것이다. 그런데 백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의심의 사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생존이 제일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가 선의의 문명이든 악의의 문명이든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를 죽이려 든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자신보다 약한 걸 안다면 그래도 죽이려 든다. 이유는 기술 폭발 때문이다. 인류 문명 5000년 역사에서 현대 기술은 고작 300년 사이에 발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폭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죽이려 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를 수억 개 행성의 억만 개 문명으로 확대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러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주는 암흑의 숲이에요. 모든 문명이 총을 든 사냥꾼이죠. 그들이 유령처럼 숲속을 누비고 있어요. 길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를 살며시 치우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숨소리조차 낮추고 조심해야 해요. 숲속의 곳곳에 사냥꾼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다른 생명을 발견하면 그게 사냥꾼이든 아니든 천사든 악마든 갓난아기든 꼬부랑 노인이든 소녀든 소년이든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총을 쏴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 숲에서 타인은 그 자체만으로 지옥이고 영원한 위협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어떤 생명도 곧바로 없애버려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주 문명이고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석이에요. 스창이 담배를 또 한 개비 꺼내 물었다. 이번에는 어둠을 조금이라도 밀어낼 빛이 필요했을 뿐이다. 러지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그 암흑의 숲에 인류라는 멍청한 아이가 있었어요.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엉엉 울며 외쳤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다고요. 누가 그걸 들었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인류는 아직 지구와 태양계의 정확한 위치를 우주로 발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발사된 정보를 가지고 태양계와 삼체 세계의 상대 거리와 은하계에서 두 세계가 위치하는 대략적인 방향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세계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비밀이에요. 은하계의 황량한 가장자리에 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럼 자네의 저주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태양을 통해 우주로 보낸 지도 3장에는 각각 30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항성 30개의 3차원 좌표를 평면에 투명시킨 거예요. 그 지도를 3차원 입체 좌표로 만들어 조합시키면 정육면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187J3X1과 그 주위에 있는 30개 항성의 상대 위치가 나타나죠. 187J3X1에 특별한 표시도 해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냥꾼이 암흑의 숲에서 살금살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하얀 나무 토막 하나가 날아왔어요. 그 위에 모든 사냥꾼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숲의 어느 지점이 표시되어 있어요. 사냥꾼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군가 그곳에 내게 줄 음식을 준비해 놓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많은 가설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누군가 모두에게 그곳에 살아있는 죽여 없애야만 하는 사냥감이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그 나무 토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만든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암흑의 숲이 생존의 딜레마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그 숲을 제일 쉽게 자극할 수 있는 건 제일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숲속에 사냥꾼 10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 90만 명은 이 기호를 무시할 것이고 나머지 10만 명 중 9만 명은 이 위치를 탐측한 후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고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만 명 중 반드시 누군가는 이 위치로 총을 쏘아보겠죠. 기술 수준에 따라 어떤 문명에게는 공격이 탐측보다 더 쉽고 안전할 테니까요. 그 위치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 사냥꾼에게는 손해될 것도 없고요. 지금 그런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자네의 저주를 다시 발사할 수는 없겠지? 불가능하죠. 태양계 전체에 퍼뜨려야 하는데 태양이 가로막혔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러지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태양계와 삼체 세계 사이의 상대 거리와 은하계에서의 대략적인 위치가 이미 공개됐어요. 이건 태양계의 위치가 거의 공개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체 세계를 향한 저주를 발사하는 건 공멸하겠다는 거예요. 한 발 늦은 건 맞지만 어차피 인류가 내디딜 수 없는 걸음이었어요. 이제 러지는 태양계 함대 협의회 의장의 요청으로 설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설원 프로젝트란 항성형 수소폭탄과 해왕성의 기름막을 이용해 우주 진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삼체의 탐측기 물방울이 지나갈 때 꼬리를 관측하겠다는 계획이죠. 그 계획은 중간에 숲으로 돌아가고 면벽자 러지는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예원재 박사의 무덤에 혼자 가서 삼체 세계와 마지막 결전을 치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체 세계는 들어라. 이것은 생체 신호 감지기다. 이것이 송신기를 통해 요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200년 전 면벽자 레이디아스가 했던 일을 기억한다면 요람 시스템이 무엇인지도 알겠지. 이 감지기에서 전송되는 신호가 요람 시스템의 회로를 지나 설원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 궤도 위에 설치한 3614개의 원자폭탄으로 전달되고 있다. 신호가 초당 1회씩 전송되는 한 원자폭탄은 폭파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죽어 요람 시스템의 신호 전송이 끊기면 모든 원자폭탄이 동시에 터지고 원자폭탄을 감싸고 있는 기름막 물질이 태양 둘레에
3614개의 성간 먼지를 만들게 된다. 멀리서 보면 그 우주 진운에 가려진 태양이 가시광과 기타 고주파 대역에서 반짝일 것이다. 태양 궤도상에 있는 모든 원자폭탄은 정밀한 계산에 따라 배치되었다. 태양이 반짝이는 신호가 세 개의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200년 전에 발송한 지도 3장과 같다. 그 그림마다 30개의 점이 배열되어 있고 그중 한 점에만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3차원 좌표도가 만들어지지.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 이번에 발송하는 그림은 삼체 세계와 그 주위에 있는 항성 30개의 상대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태양이 은하계의 등대가 되어 그 저주를 발송하는 것이다. 물론 태양계와 지구의 위치도 동시에 공개되겠지. 은하계의 어느 한 점에서 보면 그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1년 넘게 걸리겠지만 은하계에서 그 정도 기술을 가진 문명은 아주 많을 거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태양을 관측할 수가 있지. 그러면 며칠 아니면 몇 시간 만에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겠지. 이제 내 심장의 박동을 정지시킬 것이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동시에 나는 두 세계의 역사의 가장 큰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두 문명에 깊은 사과를 전한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지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는 인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 무언은 가장 큰 경멸이다.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경멸당했다. 원한다면 계속 침묵해도 좋다. 30초의 시간을 주겠다. 로지는 자신의 심장박동에 따라 시간을 재었다. 심장박동이 빨라 2번 뛸 때마다 1초씩 세웠다. 극도의 긴장감에 시작부터 잘못 세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셌다. 그 때문에 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객관적으로는 10초도 채 흐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한평생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세상이 4개로 쪼개졌다. 하나는 주위의 현실 세계였고 다른 셋은 일그러진 영상이었다. 영상은 허공에서 호련히 모습을 드러낸 3개의 구체 위에 비쳤다. 그것들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반사해냈다. 마치 마지막 꿈에서 보았던 묘비와 같았다. 지자가 몇 차원 펼침을 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커다란 구체 3개가 그의 시야 속 하늘을 반이나 가렸고 동쪽 하늘도 가렸다. 구체에 비친 서쪽 하늘에서 아직 남아있는 잔별 몇 개가 반짝였다. 구체의 아래쪽에는 묘비와 그의 모습이 일그러져 나타났다. 로지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어째서 구체가 3개인가 하는 것이었다. 처음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삼체 세계의 상징이었다. 예언제가 마지막 이티오 회의에서 보았던 그 예술품 말이다. 하지만 형체는 일그러졌어도 구체 위에 선명하게 비친 현실의 모습을 보니 평행세계로 들어가는 세계의 통로인 것 같았다. 선택 가능한 3가지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바로 뒤에 펼쳐진 광경은 로지의 예상을 보란듯이 비껴갔다. 3개의 구체 위로 각각 한 글자씩 나타났다. 꼼, 짝, 마. 로지가 고개를 들어 구체를 향해 말했다. 이제 내 조건을 말해도 될까? 총부터 내려놓고 협상하자. 협상이 아니다. 내가 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조건이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너희가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뿐이야. 조건이 무엇인가? 물방울인지 탐투키인지 모르지만 태양을 향한 전파 발사를 중단해. 당신 요구대로 했다. 로지는 수소폭탄을 배치해서 터뜨려 지구와 삼체의 위치를 전 우주에 알리겠다고 삼체 세계를 위협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예전에 저주의 신호를 보내 항성을 파괴시킨 것처럼 또 다른 외계 문명이 신호를 보고 지구와 삼체 문명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로지는 이렇게 삼체 문명에 대한 협박에 성공하고 지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면에 들어갔던 아내와 아이가 돌아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마지막 이야기는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어느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암흑의 숲이라는 사실을 인류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 것은 문명이 성숙하지 못해 우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길게 이야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체 2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버티고와 함께 소설 읽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